경쟁 노동 시장. 예, 생략된 단어가 뭐였죠?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완전 경쟁 노동 시장. 이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수많은 노동 공급자와 노동 수요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동질적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그 기본 가정은 주관식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노동시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모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 다시 한번 여기에 써져 있는 건 실제로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이상적 시장. 그래 실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야. 가상적 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조합도 있고 사용자 단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죠. 하다못해 뭐까지 개입해요? 연차, 월차 꼭 주라고도 개입하고 52시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도 개입하잖아. 노동시장에는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 실제로 노동시장에 완전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주어집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죠. 그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시장은 분단되어 있어요.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고 그렇죠.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외부 노동시장이고 기업체 내에서 인사 배치 전환 같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빈자리가 메꿔지는 것이 바로 뭐죠? 내부 노동시장인데 이게 분단되어 있다는 말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분단돼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꼭 진입을 하려면 몇 분이 없다는 거죠? 신규 취업분이 없는 그런 구조. 자, 그런데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그 이유는 뭐냐? 기업체마다 기업 특수적인 그 숙련을 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런 특수성은 이런 학교 같은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실제로 산업체의 간섭이 외부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갖다가 쓰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간섭이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라는 거. 여러 가지 간섭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것에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노동시장,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고 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도 뭐 되어 있다는 거죠? 분단되어 있어서 비숙련공 시장인 2차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2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끼리 돌아와. 인정하죠?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자, 오늘 수업이죠. 노동시장의 균형입니다. 균형의 승리.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자,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의 곡선을 수요 곡선, 우상향의 곡선을 공급 곡선, 그리고 임금하고 고용량입니다.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 다 합친 개념은 고용량이 되겠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됩니다.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돼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만약에
임금이 W1으로 올라서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자, W1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무슨 곡선이요? 수요 곡선. 이쪽이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럴 때 수요는 여기까지고 공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요는 여기까지고 공급은 여기까지니까 초과 공급이 나타납니다. 자, 초과 공급은 수요인 기업체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공급자들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자리도 없는데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그 분량만큼 실업자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실업자는 이 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낮아지면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된다는 거죠? 자, 느낌이 잔잔하게 파도처럼 밀려오죠? 어디까지? 균형 임금까지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실업자들의 초과 공급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임금이 작아도 일을 하려고 하고, 자, 임금이 낮아지는 범위만큼 또 공급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까지 하락할 거라. 이해하셨어요? 되죠? 그러면 이걸로 해봅시다. 이쁜 색깔로. 만약에 임금이 W2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요 곡선이고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급 곡선. 그러니까 공급은 이만큼이고 수요는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무슨 수요가 되죠? 초과 수요의 거리가 됩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요자, 이 기업자들은 이 낮은 수준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돈을 올려주려고 나오죠. 자, 돈을 올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임금이 수요가 또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임금의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임금의 무슨 압력을 받아? 상승 압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상승한다는 거죠?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까지 되면 더 이상 임금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완벽한 의미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목이 뭐죠? 균형의 성립이잖아. 그래서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고, 자, 그 고용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도 있는 겁니다. 경제편에도. 자, 근데 졸업하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죠? 이해는 되죠? 된다고 좀 해줘. 되죠? 노동시장의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노동시장의 균형의 변화. 자, 균형이 성립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균형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균형이 변화되는 과정.
W가 있고 L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위쪽에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난 영역, 아래쪽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난 영역까지 다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아잡았어요? 자,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그 임금 그대로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상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됐다고 해봐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많이 막 팔려. 응?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돼야 되죠. 응? 또 그걸 다시 해야 되나?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돼야 돼.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자체가 D1에서 뭘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D2로 이동한다는 거야. 이렇게. D2로.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요의 증가로서 이동되면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자리가 균형 임금이 되고 균형 고용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 곡선이 증가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돼서 자, 임금은 뭐더고? 임금은 뭐더고? 상승하고 고용량도 뭐 된다는 거죠? 증가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되고 고용량이 증가된다라는 말 이해하셨어요?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한 국가 내에서 경제에서도 중요해요. 현대 자동차의 수출품이 잘 팔리면 상품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동의 수요도 늘어나죠.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D1에서 D2로. 그죠? 그러면 확실히 잘 팔리잖아. 그러면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오르고 고용량도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줘.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립니다. 자, W가 있고 L이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균형 고용량과 이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사까지 좀 겉들어서 얘기할게요. 이걸 설명할 때 노동의 공급이 증가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기를 사정없이 낳아서가 아니죠. 그래서 외국의 노동 이민들 있잖아. 그 외국 근로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것은 노동 무슨 자죠?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공급자냐고 수요자냐? 사람이 공급자라고 그랬잖아. 나 죽는 걸 보려고 또 노동 공급자예요. 그러면 노동 공급자들이 대폭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노동 공급자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곡선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 S1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S2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임금은 W1으로 하락해 버리죠. 임금은 하락해요. 그런데 노동의 고용량은 늘어나죠. 외국인 들어온 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되어서 무엇은 하락하고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량은 증가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임금이 하락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채워지는 만큼 고용량은 증가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이 잘 돼서 상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면 노동의 수요가 증가되고 노동의 수요가 증가되면 임금도 오르고 고용량도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씩 다시 아까 했던 거 해봅시다. 자, 녹색으로. 자, 상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된다 그랬죠. 그러면 노동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이제 D1에서 D2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 임금도 오르고 균형 고용량도 늘어납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막 또 증가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녹색 선에서 만나는 이 점에서 그 원래 있었던 이 파란 선의 곡선보다 고용량은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증가하게 됐다고요? 이래도 저래도 고용량은 증가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예. 새로운 형태의 녹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은 그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보다 분명히 고용량은 증가되어 있어요. 인정합니까? 자, 그러면 임금은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임금은 이 그림에서 임금은 이 선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시 여기서 이것이 수요 곡선이 밑으로 더 내려간다든지 공급 곡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임금은 아래쪽에도 형성될 수 있겠죠. 인정합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다 똑같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량은 무조건 늘어나지만 임금은 원래의 임금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임금, 원래의 임금보다 이 부분은 높을지 낮을지 잘 몰라. 그런데 무조건 무슨 양은 증가된다는 거야. 고용량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임은 오름과 동시에 상품 시장이 막 잘 팔려가지고 수출이 잘 돼서 노동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면, 그죠? 공급도 증가되고 수요도 증가되면 고용량은 많아져. 근데 임금은 높아질지 낮아질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일어나죠. 외국인 근로자가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장 노동자들이 막 반대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경제학적으로 임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 하고 물어봐줘요. 응? 여러분 있죠?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어지러워 하시는 분은 에이씨 이것만 막 2줄만 암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해요. 근데 제가 손에다 장을 지져도 하루나 이틀이 되기 전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들이요 명확하게 딱딱 있으면 안 헷갈려요.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비슷비슷해 개념들이 혼란스럽다고 그러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금방 엉뚱하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이 왜 자꾸 커브를 그려서 설명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 헷갈립니다. 몇 프로? 100% 헷갈려. 그래서 자꾸 그래서 경제학이 커브 경제학이야. 커브를 이렇게 수리 경제학도 따로 있을 수 있어. 수치로 계산하는 경제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커브를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제목이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리입니다. 임금이 낮은 산업으로부터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여 시장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겠는가 한번 봐요. 자,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없으면 이거라고 그랬죠. 완전 이건 보통 생략의 경쟁시장 얘기입니다. 자,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다 공유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리고 노동의 질이 다 똑같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임금이 낮은 사람이 나타나면 낮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높은 산업 쪽으로 이동할까요?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잠시 그쪽에는 초과 공급이 되겠죠.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낮은 산업 쪽에서는 사람이 적어졌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자, 초과 수요 쪽에서는 임금이 상승 압력을 받을 거고 초과 공급 쪽에서는 임금의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장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하면은 아까 그렸던 그림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자의 임금이 높은 쪽은 사람이 많이 몰려서 초과 공급자가 나타나고 초과 공급이 되면 임금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임금의 낮은 쪽에서는 사람이 높은 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적어졌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의 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이것이 시장의 경쟁 원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노동?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자, 제가 이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올리면 머릿속에 아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던데 뭔 소리야. 그 실제 시장이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적인 아이디얼 타입의 시장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적 노동 시장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자,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와. 요거. 자, 인적 자원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인적 자원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인적 자원의 최적 분배 그리고 파레토 최적의 효과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대표적인 관계가 뭐라고요? 칠판 다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자, 보십니다. 봐봐요.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초과 공급이 돼서 임금이 낮춰진다 그랬죠. 임금이 낮은 지역에 사람이 빠져나면 초과 수요가 돼서 임금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 임금이 시급되면 어떤 회사든지 임금이 높거나 낮은 상태가 아니죠. 동일 노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슨 임금이 됐다는 거야? 동일 임금이 되면 그 자체가 노동의 최적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노동의 질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니까.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의 최적 배분, 사중 손실이 없고 완전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자, 이거 동일노동, 동일임금, 완전 경쟁 상태에서 인적 자원의 최적 배분, 최효율적 배분,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암결로 하지 말고 과연 그렇겠다라고 느끼기까지 해줘야 돼요.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이동입니다. 자, 입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노동의 이동은 한자로는 이사할 때 쓰는 이자를 써니 이사할 때 쓰는 이사할 때. 그런데 영어로는 노동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노동자 자체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동하는 거예요.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 기업체 내에서 신규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이동도 있겠죠. 일종의 턴오버라고 영어에서는. 근데 그걸 해석을 한국말로 하면 다 똑같이 노동의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입직률을 갖고 따지는 이 노동의 이동은 기업체 내에서 나타나는 턴오버, 좁은 의미에서 노동 이동이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이동은, 두 번째 말하는 노동의 이동은 진짜로 노동이 이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한 기업체 내에서 노동의 이동을 논하는 것이 입직률인데, 입직은 노동자가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죠? 좁은 의미에서 노동 이동은 이거라는 거야. 신규 채용과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체로부터 전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직률 계산하는 방법은, 자, 입직자 수를 존월말 노동자 수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월말 노동자 수와 입직자 수 하는데, 이때 이 입직자 수를 계산할 때 여기 써져 있죠. 신규 채용 보택이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체로부터 전입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입직률을 계산할 때 전월말 노동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야. 응? 전월말 노동자 수 1000명인데 입직자 수에서 새로 신규 채용이 80명이 되고, 플러스, 자, 입직자 수는 신규 채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동일 기업 내 다른 사업체로부터 이 사업체로 전입되는 사람이 20명이야. 그러면 1000분의 100이니까 몇 프로가 입직률이 되죠? 또 계산 못 하죠. 10%가 입직률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됐다고 해줘요. 이런 입직률을 계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노동이동이야. 그러니까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동. 그런데 여러분, 전체 국가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의 이동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죠. 예컨대 전라도가 경상도 지방으로, 농촌이 도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건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노동이동. 예,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걸 모빌리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 이 노동 이동의 원인은 임금 격차설이 있고 취업 기회설이 있는데, 노동의 공급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임금 격차설. 그러니까 노동의 무슨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공급 측면을 강조해서. 자, 봐요. 이런 얘기예요. 임금이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근로자는,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지역에 있는 쪽으로 노동 공급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무슨 측면이죠? 공급 측면이죠. 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공급자잖아요. 이 공급자는 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야? 돈에 따라. 그래서 내가 낮은 지역의 임금에 있는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저쪽에서 임금을 더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동 공급자인 내가 임금 격차에 따라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인정합니까? 지금 서울 지역으로, 서울 경기 지방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냉정하게 따진다면 5,200만 인구 중 서울 경기 지방에 2,500만이 살고 있다. 인천까지 포함하면요. 2,500만이 살고 있다. 반 이상이 서울 경기 지방에 살고 있다. 이건 약간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사망이나 뭐 이렇게 돼서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경남벨트나 호남벨트나 도시로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서울 쪽으로 몰려버리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번 대통령과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지역 분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국토 전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막아도 계속 인구가 이 서울 경기 지방으로 계속 늘어. 인천도 늘고. 그럼 무슨 격차설과 관련이 있어요? 임금 격차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임금 격차설과. 자, 그런데 1970년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혁명 시대인데 1970, 80년대는 노동 공급을 강조하는 노동의 이동은 취업기회설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의 수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노동의 수요자들이 누구죠?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농촌은 노동 수요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런데 도시는 노동 수요자들인 기업들이 있었죠. 크게 적게. 그러면 나를 수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수요처인, 노동의 수요처인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시로 이동했죠.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로 이동되는 결정적인 이론이 바로 취업기회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기회설은 노동의 무슨 측면을 강조한 이론이죠? 수요 측면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때 태어나셨으면 참 회사 들어가기 좋았는데,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때 삼성전자 76년도부터 삼성전자 다녔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사람이 구하기 힘들었으면 삼성전자 버스가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했다니까. 그때 태어나시죠.
삼성이 그렇게 커질 줄도 저는 몰랐어요. 노동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취업 기회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죠. 노동 이동. 자, 인적 자본 이론도 노동의 이동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 같이 한번 기억을 해봐요. 자, 정규 교육도 있고, 현장 훈련 같은 훈련도 있죠. 건강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주도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래서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 자본의 개념은 위치의 개념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이동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죠? 토지 같은 자본은 이동할 수 없지만은 인적 자본은 토지와 다르게 똑같은 자본 개념이라도 이동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른 노동 이동 얘기잖아. 그래서 분명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온 이유는 인적 자본 투자로, 자기는 진짜로 인적 자본 투자가 잘 돼 있는 사람인데 거기는 써먹을 데가 없어. 진짜 뭐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농장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형님 그 딸기 농장 하는데 방글라데시 분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국말을 3개월 만에 배워요. 여러분 외국 가서 그 나라 말 3개월 만에 배우실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떠뜨떠뜨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그 나라에서 꽤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죠. 인정합니까? 근데 거기에 왜 안 있어? 여기가 더 높이 사줄 줄 알고. 한국에 오면 어찌됐건 기본적인 최저임금만 받고 거기 농장 안에 방에서 살면서 그죠? 돼지고기만 안 사가면 되죠. 가끔 소고기 한 번씩 먹여주고. 근데 농장 일이 바빠요. 그래서 외국인 아니면 한국 사람 못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딸기를 따서 간추려가지고 다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차에다 싣고 공판장에 가는 시간이 4시예요. 4시에서 공판장이 아니라 거기에 농협에, 그러면 거기에 딸기가 다 모여서 한 트럭이 됩니다. 그걸 새벽 내내 운전해 갖고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해서 경락대금이 나오죠. 그죠? 그 돈을 그 박스대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로 그때그때 입금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요.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한국 사람 그 하라고 못해요. 어촌에도 물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때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바다에서 일을 해도 이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 되고 새벽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잘 근무 안 하려고 해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못 들어와서 과일 맛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 손길 양만큼 과일 맛이 있는데, 어찌됐건 인적 자본 이론도 노동 이동의 하나의 설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드시죠? 자, 노동시장의 경쟁과 분단입니다. 경쟁시장 가설이 있고, 경쟁시장 가설. 신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담 스미스, 리카도 멜서스 이런 사람들의 경제학을 고전주의 또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담 스미스, 리카도 멜서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그 경제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제학을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주의 경제학은 대강 요거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17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1680년 막 이런 때예요. 지금 시대에 까마득한 날에 처음 하늘이 열릴 때 그 이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죠. 자, 영국 17세기 때 얘기인데, 그러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1780년대가 산업혁명이야. 그럼 산업혁명 시기 전 얘기입니다. 저 선생은 뭔 얘기를 하려고? 산업혁명 전 시대일지라도 영국은 해외 식민지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 늘어나고 있을 때라고? 해외 식민지. 물론 영국이 이제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완전한 제국주가 됐을 때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전 지구 영토의 29%를 차지한 국가야, 영국이. 그런데 이제 그 전이야. 산업혁명 전. 그래도 끊임없는 식민지를 개발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산 구조는 무한히 막 발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 그때 나온 경제학들이에요. 응? 그 경제학 이론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국 입장에서 땅덩어리도 높고 시장도 무한히 넓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 자유 경쟁 시장을 주장합니다. 무슨 시장을 주장해요? 자유 경쟁 시장.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한은 팔린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무한히 넓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공급주의 경제학. 그리고 시장 기능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뭘까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 비밀 경찰일까요? 시장 기능일까요? 시장 기능을 말해.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고전주의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그들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깔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공급 중심으로 했습니다. 수요 중심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러면 신고전학파도 역시 무슨 기능을 중시할까요?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화폐를 중시하는데, 그래서 화폐 수량설론자예요. 그래서 화폐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연준 같은 쪽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꼭 화폐 찍어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건 화폐 수량설론자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화폐 갖고 하려고요.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는요. 케인즈 학파는 수요를 중시합니다. 자, 시장 기능을 중시해서 공급주의가 아니라 이쪽은 수요주의. 수요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중시해. 그리고 국가가 간섭을 하려고 해요. 국가가, 케인즈 학파는 누가 간섭을 하려고 한다고요? 국가가 간섭을 해서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있죠. 금융 정책도 쓰려고 하고 조세 정책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강한 국가를 원해요? 약한 국가를 원해요? 강한 국가를 원한다. 그런데 신고전학파 쪽은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데 시장 기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데가 국가죠. 그래서 국가는 뭔만 하라는 거야? 야경꾼처럼 야경만 쓰라는 거야. 시장 직원들이 알아서 민간한테 자유로 맡겨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면 어느 정도냐? 신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하고 몇 대 몇이냐? 5대5 정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대담 같은 걸 할 때요, 자세히 들어보면 쟤네들이 지금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자기들이 토론, 일부러 있죠. 토론할 때도 숫자를 맞춰 그렇게. 4명이 토론을 시킨다. 그럼 2명은 신고전학파고 2명은 케인즈학파예요. 그래서 그 토론의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신고전학파는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 시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규제와 간섭을 풀자. 그래서 시장 기능을 해보고자. 그럼 시장 직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조금 고통스러운 것도 참아야 된다. 회복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학파는 뭔 소리냐. 국가가 어느 부분의 재정을 풀어서 어느 정책을 써서 근로자의 공고, 근로자를 많이 수요해갖고 그 주머니 속에다 돈을 집어넣어 줘야 돼. 그러면 그 돈으로 소비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끊임없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라는 거죠. 신고전학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시장한테 맡기라는 거야. 다 반반씩 오라 해. 그죠? 근데 내 느낌은 전 정권은 케인즈학파적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뭔가를 막 해. 근데 지금은 규제부터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능을 시장 기능을 해보건다고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내. 그죠? 단점은 있어. 자, 마치 이제 기업이 뭐 500조를 이렇게 새로 투자하겠다고 막 이렇게 계획을 내면 국민들은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와, 경제가 간다. 대기업이 늘어나도 근로자가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아. 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 투자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뜻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하고 다른 후진국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시 현상이죠. 자, 그러면 전 정권은 그럼 옳은 거냐? 그것도 옳지 않아. 여러 가지 국가가 뭔가 정책을 써가지고 주머니 속에 돈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시스템 시장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세금 걷어서 그걸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도 있어. 그럴까 안 그럴까? 베네수엘도 어떻게 계속 할 때 국가가 계속 베풀고 복지 정책을 쓸 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석유 배럴당 가격이 떨어졌어. 아무리 캐도 수익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신다면 제가 그걸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고전주의, 신고전학파는 시장 기능을 강조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게 인적 자원의 최효율적 배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불균형이 있죠. 실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있죠. 이 불균형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뭔 소리냐. 네 말대로 한다면 완전히 완벽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랬더니
실제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정보가 완전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정보의 불완전성을 계속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신고전압파 말이 맞아. 어느 정도 정보가 계속 들어갔더니 확실히 마찰적 실업 기간이 줄어들고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데가 원래 노동조합도 없고 사용자 단체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노동조합이 압력을 올려서 균형임금 이상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자, 여러분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신고전압파 경제학자들이 우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노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최저임금제를 쓰기 때문에 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신고전압파 경제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 정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딱 와야 돼. 아,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을 것 같다. 그렇죠? 어느 정도 탄압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올랐던 것에 저항이 너무 커서 낮추지는 않겠지만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겠죠, 확실히. 아니,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예요? 완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되고 완전한 시장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리고 기업의 효율임금 정책 같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의 효율임금 정책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고임금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의 그 조선소에 기술자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기술이 있어야 기업체의 이익을 넘기기 때문에 한 3년 배우고 나가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습득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회사에서 임금을 고임금으로 주는 정책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임금 정책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이 준다는 뜻이잖아. 그럼 시장 기능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 기능보다 임금을 높게 주는 이유는 그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로자한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겠죠? 이것을 효율임금 가설 또는 효율임금 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봐. 현직 노동자인 내부자와 실업자인 내부자 간의 경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현직 노동자인 내부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실업자도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실업자가 이렇게 나와야 완전 경쟁이 되는 거야. 저기 저 일 나도 할 수 있는데 5만 원이 아니라 나는 3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쪽도 이제 3만 원에 되면서 일을 하면 그죠? 임금이 높은 쪽은 낮아지고 낮은 쪽은 높아져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현직 노동자인 내부자와 실업자인 내부자가 완전히 경쟁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 가능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시장 기능에 의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될 겁니다. 저는 아쉬운 대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밀어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런 시스템을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규 채용이 아닌, 그죠? 경력 채용으로 대기업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 그런 구조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기업은 아마도 임금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은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상호 교류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죠? 한 번 똑똑한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 대기업 들어갈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 진짜 완전 경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시장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나를 뭘로 밀어줄 필요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시장 가설인데 실제로는 분단시장이 되었다 그랬죠. 예, 분단시장 가설. 자, 여러분 제도학파. 여러분 시장은 제도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 기능의 대표되는 것이 법과 제도죠. 자, 법이 제도를 만들잖아. 근데 법과 제도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국가가 만드는 거잖아, 국가 기능이. 그래서 제도학파란 말 자체가 케인즈 학파라는 말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도학파가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못 돼 있더라는 거예요. 분단돼 있다는 거예요. 분단 노동 가설이야. 분단 시장 가설. 그래서 이중 노동 시장, 노동 시장이 1차 부분과 2차 부분이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부분 간의 노동 이동이 실제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앞 시간에 내부 노동 시장, 외부 노동 시장, 1차 노동 시장, 2차 노동 시장이 전부 다 분단 노동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한테 맡겨놨더니 이런 완전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분단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시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지. 시장 기능한테만 맡기지 마라. 자, 신고전학파는 국가가 이렇게 최저임금제나 이런 것으로 간섭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쪽은 분단 제도학파는 시장 기능한테 맡겼더니 분단돼 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섭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렇게 주장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뿔로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고용에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누가? 국가가 유도하고 공공투자에 의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요 측면도 매우 중시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케인즈 학파는 무슨 수요를 중시한다 그랬죠? 제도학파는 수요를 중시해. 그래서 노동 수요자가 누구예요? 기업들이죠. 그러면 기업들한테 이번에 중소기업의 퇴직자들을 채용하면 내가 고용 창출 자금 줄게. 이런 식으로 수요 측면을 좀 강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경제학이 재밌는 줄 몰랐죠. 자, 한국 노동시장 구조와 특징, 1960년대 노동시장. 여러분 1960년대 기억나십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죠. 저는 내 의식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기억나냐면 1964년 5년부터 기억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소풍 갔을 때도 기억나고 그때 모자가 재건이란 모자 쓰고 다녔어요. 초등학생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정권을 최초로 5.16 군사 쿠데타가 연결되면서 잡았던 것이 국가재건평의회였거든.
그래서 재건이었어. 재건. 다시 국가를 재건하자. 인사도 재건이었어. 초등학생이었는데 알아. 그게. 그때는 뭐예요? 비숙련 노동자가 무제한적으로 공급됐습니다. 사람이 넘쳤어요. 초등학교 교실에 어지간하면 80명씩 들어갔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골목마다 구슬치기 하는 놈, 딱지치기 하는 놈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나이 들어가서 니학 하나씩 끊고 지금 공원에 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1970년대 중반 이때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죠.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가 70년대, 그 다음에 시민혁명 시대가 80년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겁니다. 비숙련 노동자의 공급 제약과 전환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봉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60년도 후반에서 70년대 갈 때요. 임금을 책정할 때 이렇게 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 주냐 안 주냐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죠. 1990년대 중후반은 노동시장에 이제 불균형이 나타나서 기능 인력이 부족하면서 대졸자의 취업난이 나타났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되는데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경제학을 워낙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는 역사책과 경제학책을 본다니까요. 역사를 아주 최고 좋아하고 역사를 알면 무너지는 담벼락 밑에 쉬지를 않는다며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고 경제학책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럽만큼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설명을 하면 유럽은 그 지중해 북부 쪽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쪽에서 막 사람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종교가 뭐죠?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유럽의 종교의 15%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